자, 어쨌든 교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없으신 분들은 과거에 한두 번 이상씩 다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별로 이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제가 사실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 권한을 가지고 사실은 앉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앉았다고 해서 머릿속이 안 들어갈 그렇지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자꾸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는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거리가 필요하다. 근데 경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이게 아마 대화를 고객과 하고 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분양업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깊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분양 일을 뭐 사업 3, 4년 했는데 계약도 잘 쓰는데 취득세 계산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하죠. 근데 누군가 뭔 얘기하면은 다 아는 듯이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고객이라는 특징이 깊이 있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기응변, 임기응변도 중요한 건데 1년을 일하고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건 분양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게 관련된 게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하나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대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대화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식은 생겨요. 이렇게 이 주제에 요만큼, 이 주제에 요만큼, 이런 교육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점. 분양에서 지식의 정점이란 무엇이냐면 이제는 머릿속에 있으시죠. 상대방에게 굉장히 이 사람의 패턴에, 이 사람의 스타일에,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편안하게 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가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거를 자꾸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대화를 많이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해 줄 거잖아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게 느끼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차가 10년이 됐어. 그래도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실제로. 저는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최소한 이렇게 정점이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이건 가만히 있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관심 갖고 아니 2억짜리, 3억짜리를 파는데 최소한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그게 작은 사기예요, 사기. 네? 악의가 막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어떻게 일을 시작했냐면 저는 저 서과장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큰 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떤 조직 관리 이런 거에 약간 좀 자신이 있었고 자신 없었는데 몸에 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조잔디 사업을 한 2년 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말미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은 저기 앉아서 대화 나누는데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컴퓨터를 잘하니까 항상 그 단어를 쳐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건 몰랐어요, 잘. 그래서 항상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해가 다 돼요. 인터넷 찾아봐서 70, 40%, 50% 물어봐는 순간 100%딱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 몇 번 하면은 이제 설명 편안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고 조금 그렇게 하겠다는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분들이 요 부분들 좀 있어요. 사실 우리 현장에도. 모르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교육이 필요한 거 뻔히 아는데 안 들으셔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좀 약간 사상부각 같아요. 아무리 계약을 썼다 그래도 저 사람은 계약이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뭔가 있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확실히. 계약은 안 나오지만 저번에 왜 계약이 안 나오지? 그건 분명히 계약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탄탄해지기 때문에 점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지금 와서 손님 10명 와서 오늘 내일 계약 두세 개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여기서 많은 서로 간 대화가 와 닿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이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 신뢰감 있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집을 살 때 자, 잘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 요 얘기도 뭐 우리가 두려움 주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일반 사람은 평생 집을 뭐 일반 사람의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사겠죠. 요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동산을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다주택자들 한 번, 두 번은 30대, 20대는 거의 못 사잖아요. 30대에 거의 사고 40대에 한 번 옮기고 50대에 한 번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40대부터 조금 관심 가져서 오피스텔도 사고 뭐 투자 상품도 좀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일반적으로는 한 3번, 4번 정도밖에 등기를 안 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특히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집을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집을 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걸로 깰 수는 없으나 풀어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그게 무엇이 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지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먼저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의 입장에서 집을 살려면 뭐가 두려울까요? 우리 어른들 50대, 60대, 70대 분들 누군가 집 샀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네도 있지만 너 미쳤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첫 번째는 대출 어떻게 할까? 대출 내는 거 아니야? 대출이자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막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 그 세금 많이 낼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근데 그 어떻게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냥 몰라요. 그 분들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인기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대출 이런 거죠. 자, 우리 다 했던 거지만 세금 한번 아까 알아볼게요. 세금.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들. 뭐가 있죠? 집 살 때 이제 취득세가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양도세 있죠? 취득세 있고 두 번째 양도세 있고 또 뭐 있죠? 세금? 뭐 의료보험 올라가고 또 뭐 있지? 보유세 뭐 이런 거 있죠. 재산세는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또 뭐 있는 거? 노후촌 특별세. 노후촌 특별세는 그건 여기 지방세. 야, 대단하시네. 이것도 기억하시고. 또 대체적으로 이거죠? 아니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사실 두 가지지. 보유세는 뭐 모르겠어요. 보유세 안 내봐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재산세는 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 소득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 취득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뭐 여기 뭐 지주택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과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는 4% 있어요. 4%.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에 2억짜리 집 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세금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왜 2천만 원이냐면은 4%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등기 비용하고 뭐 아까 뭐 노후 특별세 이런 거 하면 대체적으로 대략 한 1,000만 원 5% 잡아야 돼요. 1,000만 원 들어가요. 이 비용 이외에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옛날에는 그 뭐지? 베란다 확장? 확장? 샤시. 샤시비도 별도로 줬었어요. 무조건. 거기다가 이거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 불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략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2억짜리 집을 사면 무조건 그냥 2천만 원은 그냥 깔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기억에는 이게 남아있다. 이게 맞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지? 지금 얼마예요?
다 알죠 이제? 지금은 2013년, 1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집을 살 때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평수가 아니고 일단 금액이거든요. 과거에는 9억이었어요. 6억이었다가 9억으로 바뀌었었어요. 언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막 분양가 막 제가 1,700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들. 저기 보라지구 거기 아파트들 많잖아요. 거기 위에 뭐 아파트들 많죠. 거기도 1,600, 1,700에 분양한테 있었어요. 미친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럴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에서 그 9억으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네. 고가주택 기준. 하지만 지금은 다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이제 옛날에는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최초 구매하냐 뭐 나중 몇 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취득세가 뭐 한시정 뭐 일가구 이시정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시기가 한 3년 이렇게 하다가 2014년도 지금 고정이 됐어요. 6억 미만은 무조건 1%. 그 다음에 6억부터 9억까지는 2%. 9억 이상이 되면 이제 3%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이제 취득세인 거지.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취득세. 2억짜리 살면 얼마예요? 200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세금이. 베란다 확장비 있나요? 그건 뭐 어차피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샤시비도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 확장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게 두려움이 없어졌다니까요. 맞잖아요. 이 세금 두려움, 취득세 두려움 이 정도는 뭐 그죠? 다른 세금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다 얘기했죠.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거에는 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세금 부분에.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라는 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가 일반 사람보다 좀 과하다 싶으면은 너한테 받을 거고 너한테 좀 일반 사람보다 많지 과하지 않다 싶으면 안 받을게. 요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면적에 의해서 받냐 안 받냐가 결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주택 규모라 함은 기준이 있어요. 85제곱미터 미만 전용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32평, 35평, 36평. 왜 이게 있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라는 게 주상복합 오피스텔 말고 주상복합은 70% 되거든요. 아파트는 한 8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85가 나오려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85가 나오려면 그 주상복합은 대략 한 130이 돼야 130이 되는 80% 70% 높여야 되니까 7, 한 120이 돼야 되고 일반 아파트는 한 110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몇 평 들을 때는 이 그 합계 면적, 분양 면적 이거 한번 합시다. 전용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이 있어요. 분양 면적. 우리가 얘기하는 32평은 분양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은 25.7평. 85 제곱미터 84.9 막 이런 거. 그게 25.7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분양 면적이 아파트는 32평이면 대략 25.7이 나와요. 여기다 0.8을 곱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공용 면적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기겠다. 우리가 32평에 집을 산다고 치면 실제 내 집에 있는 면적은 대략 한 26평 정도 돼요. 25.7평. 그래서 공용 면적이 이거 빼면 한 6평 되나요? 6.3평이 공용 면적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한 80% 돼요, 아파트는. 네? 그러니까 요거니까 30이니까 이게 한 110, 대충 계산할게요. 110 한 112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계약 면적이. 분양 면적이. 네? 공용 면적이 적으니까, 아파트니까. 근데 주상복합은 같은 전용 면적 25.7평을 만들려면은 공용 면적이 훨씬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한 20평 정도, 20평은 아니지. 한 10평 이상 될 거라고. 이게.
합치면은 이거는 지금 35.7평이잖아요. 그 대략한 이거는 125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6평짜리 거야. 이해하시죠, 이거는? 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기준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25.7평. 이게 대출에도 많이 나오고 세금에도 많이 나오고 기준이 잡을 때는 항상 25.7평이에요. 32평. 너가 만약에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에서 25.7평 이상의 집을 구할 거면 네가 농어촌 특별 세금이라는 것을 너가 내야 돼. 그쪽에 줘야 되는 거야. 이익은 거예요. 그래서 20% 맞나? 20%? 그때 20%가 됐죠. 그거는 이거 10% 0.2, 0.3%를 추가로 내게 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데 미만이면 굳이 필요 없어요. 요거. 네. 그다음에 여기 교육세도 대한민국에 다 붙어요. 교육세도 0.1%씩 들어가는 거예요. 10%씩.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법무사 비용까지 해도 뭐 한 3, 4%면 끝나잖아요. 맞죠? 얼마 안 되잖아. 우리 뭐 6억 이상의 집을 구매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잘. 이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세금 걱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취득세에 대한 걱정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옛날같이. 정확히 알게 되면. 자, 세금에서 또 두려운 부분. 양도세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양도세. 양도세 뭐 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니, 남는 만큼 다 가져간다는데, 반을 다 가져간다는데, 집을 팔 의미가 없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주택을 가질 의미가 없어진다. 맞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다. 맞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집 많으면 집 팔면 세금 엄청 맞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어떤 뭐 대화를 많이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집 많으면은 집 팔면은 세금 엄청 맞아. 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언제부터? 그것도 2014년 기준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먼저 과거를 한번 봅시다. 집이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나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3주택, 여기서부터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 12개월, 24개월. 이게 보유 기간입니다. 12개월, 24개월이. 과거에는요, 자, 중과 대상. 무조건 세금이 기본 세율이 아니라 중과 대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딱 변함이 없는 거예요. 1년 가지고 있든 다주택자들 1년 가지고 있든 2년 가지고 있든 3년 가지고 있든 10년 가지고 있든 나에는 있어요. 중과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과 대상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세금을 과하게 받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라인이. 그럼 어땠냐면은 1년 12개월 차예요, 이건. 그러니까 1년 보유한 거죠. 뭐 2년 보유, 뭐 1년 거주. 뭐 이런 것도 아세요? 혹시? 네.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 이제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은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50%, 40%, 6에서 38. 요 숫자가 바뀔 때도 가끔 있어요. 그거는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진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요. 일반 과세인 거지. 언제까지? 10년까지. 10년 가면은 1억이 남잖아요. 근데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과세로 가면 대체적으로 그때 세무사님도 와서 설명했듯이 200에서 400 요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되는 거지. 1억 남았는데 그 정도. 그런데 자 2주택부터는 뭐냐면 요 숫자는 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50에서 40 쭉 10년 가지고 있어도 1억 남으면은 4천만 원은 내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40%를 내는 거예요. 좀 금액은 떨어져요. 응? 3주택부터는 50으로 쭉 가고. 그러니까 집 많은 사람이 집을 팔 수가 있냐? 못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예요. 언제 2014년도 이전 내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집 팔면 이렇게 되는, 야, 집 팔지도 못하는 집 어떻게?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렇게 내려갔어.
됐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뭐죠? 세금 없는 거. 양도세가 1억이 남든 2억이 남든 3억이 남든 일반 과세도 조금 냈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자, 2주택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3주택이 이게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거지. 요즘에 나온 8.2 대책, 뭐 6.19 대책은 제외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6에서 38%는 이게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팔면은 세금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1억, 한 2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집값이 뭐 2배, 3배 이상 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주고 샀는데 막 4억 되고 막 이랬다고. 3억 남았어. 3주택이야. 지금 못 팔지, 과거에는. 어떻게 팔아? 세금 3억, 2억, 3억 남았으면 계산법으로 따지면 딱 1억 5천 넘게 돼야지. 못 파는데 2014년도에 이게 딱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집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이게 좋아해요. 세금 안 내는데. 네? 양도세가 해결이 됐죠. 네. 두렵지 않다니까 양도세라는 거. 더 이상. 이게 되게 쉬워. 이게 다예요. 이거 어렵나요 지금 표가?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수치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옛날 같이. 어렵나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한 번씩 더 하는 거잖아. 처음 접하실 좀 어떠세요? 쉽죠? 다 아는 얘기잖아.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이 좀 풍부하신 거야. 이게 쉬운데 잘 몰라잖아. 자, 도율세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 뭐 있나? 계산세 이것도 계산법이 알아서 있을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거는 사실은 두려움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어. 대출만 보면 되지. 너네 대출이자고 어떻게 내려고 그래? 막 별거 아니에요. 물 한 잔만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자, 먼저 대출하기 전에 KB 시세라고 봅시다. KB 시세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5천만 원 있어요. 네, 5천만 원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5천만 원에 집을 사고 싶어. 우리 누나가 4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집값 대출 한 70% 나오잖아요. 근데 이자도 필요 없고 나 먼저 4명이도 가지고 싶어 이거야. 목적이. 3억 내야 4억짜리 4억. 그러면은 2억 8천 대출 나오고 1억 2천 내가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그다음 누나하고 나하고 어차피 매매계약 쓰는 거니까 5천만 원이면은 만약에 3억으로 쓰면 3,7에 22. 안 되고 2억으로 쓰면은 27에 14. 매매계약서 2억으로 쓰면은 이거 이 계산법이 안 끝나지. 그렇지. 자, 내가 누나한테 4억을 줬는데 매매계약서는 5억으로 쓰면은 70% 나오니까 대체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만 있어도 이거를 매매 칠 수 있잖아요. 누나 4억만 주면 되니까, 5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왜 안 되냐면 은행에서는 이미 KB 시세라고 해서 현물, 아파트는 현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시세가 정해져 있어요. 저 아파트 얼마. 그러면 금매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금매에는 그 단지 아파트의 매매가의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지 금매는 그냥 금매일 뿐이에요. 그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아파트 얼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현물이라고 그러는 거고 현금화 시키기 가장 좋다는 이유는 금매. 이 금액보다 시세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싸게 팔면은 바로 계약이 되는 게 또 아파트예요.
아파트 안 팔려는 이유는 욕심이기 때문인 거고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쉬울 예로 제가 뭐 상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전화했어요. 이거 대출 둘 다 대출이 없는데 이거 대출 얼마 나오죠? 라고 은행에 문의를 했을 때 아파트는 특별한 뭐 여기 뭐 어떤 대출 뭐까지 물어보고 소득 물어본 다음에 아파트는 그 자리에서 봐봐 대략 얼마 정도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맞죠? 네. 상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가요? 서류 지번 불러주시고 뭐 해주시고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와요. 거기 대출 얼마 정도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없기 때문에. 상가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전부 다 개별 감정을 들어간 다음에 얼마까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시세라는 게 없다니까. 그 시세가 KB 시세. 모든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지표. 이게 KB 시세라는 거예요. KB 시세라고 해서 마치 국민은행에서 뭐 주관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별도의 것이에요. 별도의 것. 그래서 KB 시세는 공신력이 있는 무슨 이렇게 인증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별도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은행에서 주관은 하지만 별도의 것이라는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좀 바뀐 게 KB 시세가 워낙에 그렇게 가다 보니 좀 이렇게 좀 장난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어요. 누가 하냐면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시세표를 적어서 이렇게 막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장난칠 수 있는 게 있어서 요즘에는 또 한국감정원 시세 뭐 이런 시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있지만 그래도 KB 시세가 가장 공신력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출 전에 요거는 교육을 안 했던 건데요. 그동안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금리가 무엇인지. 금리는 어쨌든 그 이자표잖아요. 아니 이자가 아니라 그 한국은행에서 어떤 기준금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기는 뭐 대출 이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소득에 대한 이자도 있을 거고. 자, 주변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들 많이 해요. 맞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여기도 올라가지 않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은행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는 뭐냐면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 금리가 뭐 2.96이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에 마진이 들어가 있는 금리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보는 금리가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만약에 2.93이다 그러면 기준금리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되죠. 여기에 2.93이면 플러스 1.43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행 딱 들어가시면 이 기준금리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다면 왜서 제가 항상 근데 반론하죠. 반론. 금리가 올려도 갑자기 금리는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얘기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내가 이거 하도 이게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기억이 그렇게 돼서 자, 금리 10년 정도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지금부터 최근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5%가 넘어요. 잘 생각해요. 2000년대 중반, 2006, 7년에 2000년대 초반에는 막 7%, 8%, 9% 막 그랬었어요. 20%까지 갔다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았다. 그러다가 좀 떨어지고 해서 2010년도에도 4.9 막 그랬는데 굉장히 싸다 그랬었어요. 제가 저거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2%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자, 요걸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이 우리 대화의 팩트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에게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조금 집중해 줘야 되는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자, 조금 약간 이런 쪽으로 들어갈게요. 금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또 은행이나 이런 쪽에 일하셨던 분들 아시죠? CD 금리라는 게 있고 일단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 CD 뭐 얼마 뭐 시장에서 막 그랬던 얘기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양극성 채권 증서 써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한테 넘기고 받고 나중에 돌려받고 돈 받고.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 금리를 누가 좌지우지했냐면 CD는 시장 논리예요. 시장 논리. 누군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주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여기에 나 이자 이만큼 받을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CD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2009년도 2008년이에요. 2009년.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코픽스 금리라는 걸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은행에서 무슨 대출 얘기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올 때 거기 코픽스라는 말이 많이 써져 있을 거예요. 코픽스는 뭐냐면 제가 2008년이라고 얘기했죠. 2009년일 수도 있습니다. 연도수를 제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CD 금리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변동금리겠죠. 그렇죠? 잘 이해 안 되시라고 들어보세요. 변동금리지. CD는 고정금리. CD는 그 달에 정확하게 고정금리. 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달에 딱 얼마. 했잖아요. 그렇죠? 코픽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은행에서 얘가 기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당연히 은행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11개 시중은행 플러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CD금리 해서 매달 15일 날 금리를 발표하는 게 코픽스 금리였어요.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얘가. 코픽스 금리는 뭐가 있냐면 신규 금리가 있고 누적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예요. 근데 고정금리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발표하는 걸 쓰면 되니까 매달 15일 날 한 번씩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코픽스는 변동금리 사용을 많이 해요. 누적금리를. 신규금리 말고. 신규는 그날 발표하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누적금리라는 건 뭐냐면 자 2008년도 1월 달에 1%였어요. 금리가. 자 2월 달에 금리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매달 금리는 0.2% 0.1%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도 0.1, 많이 내려가도 0.1. 한국은행 금리도 똑같아요. 자 1%였어. 2월 달에 1.1이었어요. 3월 달에 0.9였어요. 그러면 이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 변동금리야. 그럼 이달에 내가 내야 될 이자는 얼마죠? 몇 퍼센트죠? 평균이니까 1.05잖아요. 1하고 1.5. 그렇죠? 그 이달에 내야 될 거는 1%잖아요. 평균 금리니까. 맞죠? 이게 지금 8년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자, 4개월째 또 1% 됐어. 1.1이 됐어. 1%밖에 못 가죠. 1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1이죠. 근데 5개월째 또 1.1이 됐어. 그러면 얼마예요? 1.02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누적이 되잖아,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0.1이 올랐지만 정확히 오른 요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1이 된 거잖아요. 5.1에서 5를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1.02가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금리는. 실제적으로 오른 거는 1.1이지만. 맞죠? 이게 변동금리예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10년.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1.5예요. 저번 달이. 자, 1년 동안 계속 오른다고 치자고. 1.6, 1.7, 1.8 이렇게 계속 올라요. 그렇다고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2.7이 가겠네? 근데 상식적으로 1년에 0.1씩 오르지 않을까? 1년에 금리가 2번, 3번 오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좋아. 가정 2.7 올라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저때 금리 받은 사람이 이율이 2.7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건 1.5였으면 1.7, 1.6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이거 이해되세요? 혹시? 네. 이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코피스 누적금리 변동금리를 내가 대출을 받아놨다고 치면은 적용받는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안 했냐면 이게 굳이 지금 필요도 없지만 고객에게 필요는 해요. 사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금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은행 직원들이 이런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대출해주면서 절대 안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해줘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필요하다면 고객과 얘기를 하시고 혹시나 이런 거에 고객하고 대화 나눌 수 있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또 얘기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할 이야기 되게 많아요. 알수록 되게 재밌어요, 사실. 필요 없는 얘기 같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시다. 현장. 직접적인 얘기. KBC 세했죠. 자, 소득증빙 관련 봅시다. 소득증빙 관련도 기억나시죠? 이랬던 거. 중도금 대출과 그 담보대출의 차이점 먼저 합시다. 중도금 대출과 담보대출. 중도금은 우리 아파트 중도금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영어로 뭐죠? 담보대출 영어. 어떻게? 이거 실망이다. 모기지론 했었잖아요. 자,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보면 그 모기지론이라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모기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기지하고 론이 나눠진 건데 론은 어차피 부채고 돈 빌리는 거고 모기지는 일반 뭐 신용 뭐 이런 게 아니라 담보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빌릴 때 그걸 가지고 모기지라는 거예요. 담보성이 있는 걸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게 모기지론인 거예요. 담보성. 그래서 아파트 은행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가보시면 무슨 모기지론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돈을 빌릴 때 내가 적용받는 금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점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와 있죠?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 함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를 때 공사비가 어쨌든 쭉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은행에서 6회차 대체적으로 6회차까지 나가서 기간을 가지고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공사되는 동안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대체적으로 입주 공사 끝나기 한 5개월, 6개월 전이 마지막 회차예요.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정도 차이로 이렇게 중도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5개월로 잡으면 공사 마이너스 D 마이너스 5, D 마이너스 10, D 마이너스 15, D 마이너스 20, D 마이너스 25, D 마이너스 30 여기서부터 보통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4개월이 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5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등기예요. 등기. 아파트가 완성이 됐다고 해도 등기가 안 나면은 그거는 그 완성된 아파트가 아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명의가 딱 등기 신청하는 날 거기에 등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담보대출인 거고 그 전에는 중도금 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요거는 담보대출 모기지론이고 요거는 담보성 신용대출인 겁니다. 누구의 신용이냐? 개인의 신용이지만 어떤 담보를 가지고 신탁회사와 이걸 주관하는 그리고 시공사와 이런 회사를 가지고 그 계약자의 신용을 가지고 대출이 나간다는 의미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중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자 그랬죠? 후치 등기라고 해서 후치 등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담보성 신용대출. 나중에 등기를 취할 것이다 라는 가상이 붙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보자. 그러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권이 아파트라고 치면 아파트가 있으면 이걸 갖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뭐 금액도 얼마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뭐 직업이 중요하겠죠. 신용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담보대출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보대출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지? 라는 의미도 들죠. 이 양쪽 다 똑같아요. 양쪽 다 똑같고 여기가 더 편해요. 대출이라 함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를 대출을 해줄까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는 그다지 돈 버니까 그렇잖아요. 돈 버니까 최대한.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이 소득 증빙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딱 정리를 우리가 해보자면 이 중도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신용만 문제가 없다면. 중도금 대출과 담보성 대출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소득 증빙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한번 했었죠. 요 안에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첫 번째 직접 증빙이라고 해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원천징수 영수증 언제 거 전면 거. 여기에는 항상 필수로 뭐가 들어가냐면 재직증명서가 들어가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사업하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네? 근데 자 보세요. 이거 해당되는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은근히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많아요. 은행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해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가장 쉬운 게 의료보험. 의료보험 납부내역을 가지고 연봉과 환산을 해서 대출을 금액을 딱 환산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직접 증빙이 아니라 이제 간접 증빙이 됩니다. 제가 직접 증빙, 간접 증빙을 써놓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따가 나와요. 의료보험 납부내역 대체적으로 한 간접 증빙이기 때문에 한 2, 3만 원 정도 내잖아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잡혀요. 4천만 원 연봉이. 그러면 왜 제가 이게 연봉을 6천만 원 막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2만 원을 14만 원 내면 4천만 원 정도 잡힌다고 했죠. 그러면 20만 원 내면은 한 6천만 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천만 원까지만 딱 잡아줘요. 그죠? 가족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에서는 5천이면 5천 잡아주고 6천이면 6천 잡아주고 7천이면 7천 잡아주고. 그것도 이따 나오니까 거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 근데 또 생각보다 이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건 뭐냐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본인 명의의 그렇지 신용카드는 뭐 체크카드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소득증빙을 해줄 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대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쓰면 어지간한 대출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카드가 3개면 3장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저기 은행 카드사에 전화하면 바로 이쪽으로 팩스를 넣어줘요. 요 의료보험 납부 내역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1577 1000번 1004 전화하면은 요 납부 내역을 바로 보내줘요. 요게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은행에 계셔요.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해주려고 한다고. 네 번째는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기간에 본인의 통장으로 일정한 금액이 들어왔을 때 또 소득으로 증빙을 해줘요. 은행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뭐냐면 신용불량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중도금이라든가 담보대출은 신용이 7등급 이상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결론은 뭐냐면 신용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출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중도금 대출하는 요 기준이에요. 소득 증빙의 기준. 요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 정도 알고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육 몇 번 한 이후부터는 질문이 잘 안 들어왔어요. 이 팀장이 잘 안 물어봤어요. 맞죠, 팀장님? 그건 맞잖아.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거를 다른 건 다 지우고 이거는 왜 안 지웠겠습니까? 근데 중도금 이자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자가 홀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금이 죄송합니다. 중도금이 얼마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답변을 하죠. 맞죠? 네. 중도금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 홀제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거 다시 좀 쓸게요. 50, 15, 20, 25, 35 다시 쓸게요. 이거 D-30 25 20 뭐 아시겠죠? 딱 쓰는 순간 5개월 이게 착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 10%니까 대략 2천만 원 잡읍시다. 한 회차, 1회차마다 10%씩 내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러면 자 2천만 원씩 내는데 금리를 우리가 3%로 잡아보자고. 중도금 적용되는 금리를 3%씩 잡으면 2천만 원이 한 달에 얼마예요? 이자가 2천만 원 곱하기 3% 한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죠. 이자가 맞죠? 네. 쉽잖아요 이거. 5만 원이면 자 1회차의 이자는 얼마예요? 30개월. 자 30개월 1차 시작이 됐어. 그러면 1회차는 이자를 착공될 때까지 30개월을 내야 돼요. 그건 5만 원 곱하기 30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3, 5, 15. 응? 150만 원이네, 15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1회차의 총 이자는 15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2회차는 얼마예요? 쭉 가는 거예요. 25개월이잖아. 25개월이면 얼마겠어? 5, 20, 5, 20. 125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 125만 원. 맞죠? 그럼 3회차는 얼마예요? 20개월이니까 100만 원. 맞죠? 아, 이거 적으실 건 없어요.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종이에요. 4회차는 15개월이니까 5, 25, 75만 원. 맞죠? 이건 얼마예요? 50만 원. 이건 얼마예요? 25만 원. 그래서 중도금 이자의 합은 얼마냐? 이거 이렇게 더하면 되죠. 525만 원. 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525만보다 적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공사지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분기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D-5에서 시작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공사가 빨리 끝날 거예요. D-2 정도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200만 원이 확 줄어들게 돼요. 이게 조금만 변형이 오게 돼요. 이게 중도금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쉽죠? 하고 나니까. 네. 잠깐만. 뚜껑을 닫아놔야지. 중도금에서 보여요. 소득증명 관련했죠. 그다음에 다 한 건가요? 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두려움도 했죠, 두려움. 대출. 대출 이자가 적게 나오는 것도 아까 설명이 된 거고, 금리 얘기를 하면서 취득세가 문제돼 이유가 해서. 자, 그 10분간 쉬고 지금 저기 1시 50분이니까 2시 5분에 그 교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